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방역체계의 전환을 위한 코로나19 일상회복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일상회복위원회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이나 의료 대응 중심에서 경제와 민생, 교육과 안전 등 국민들의 공감대를 통해 코로나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인데요. 단계적 일상회복은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여정이죠. 안정적인 방역 상황 관리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하루빨리 빠져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생방송 더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입니다. 어제 이란에서 열린 월드컵 최종 예선이 손흥민의 선제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란과 치른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1대1의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12년 만에 이란 원정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죠. 한편 내년 5월에는 손흥민의 이름을 내건 아시아 유소년 축구 대회가 춘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도내 음식점, 카페 등에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안내판이 배부됩니다. 강원도는 접종 완료자 포함 여부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 5인 신고를 최소화하고자 음식점, 카페 등에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테이블 안내판 10만 장을 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최대 8명까지 다중 이용시설 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제9회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내일부터 17일까지 원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원도는 온라인을 이용한 강원도 상품 박람회와 동북아시아 국제무역투자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도내 8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축구장 220개 면적에 달하는 메타버스 가상공간이 도입돼 전국 338개 기업에서 1,059개의 제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의료진의 코로나19 확진으로 강원대병원이 응급실 단축 운영에 들어가면서 응급 환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임시 폐쇄됐던 강원대병원이 단축 운영을 실시하면서 한림대병원의 응급 환자 가중이 심화됐는데요. 이로 인해 1인당 약 2시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소요돼 응급 환자의 대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대병원은 응급실 자가격리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 확진이 없다면 내일 오후부터 정상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청년 구직자 10명 중 7명이 구직을 단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서 전국 대학생의 65.3%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상태라고 전했는데요. 채용기회 감소로 인한 입사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강원도와 강원도 일자리재단은 오는 11월까지 강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참여자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은 뉴스캐스터 서유원이었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이슈와 화제의 뉴스를 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보는 뉴스 시간입니다. 김기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종 선출이 됐습니다. 네네. 민주당의 경선 결과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정이 됐습니다. 이 지사는 지난 일요일이었죠.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전체 누적 득표율을 과반을 넘어서면서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지난달 4일부터 시작됐던 지역별 순회 경선과 1, 2,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을 50.29%를 기록을 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을 확정을 한 겁니다. 예. 이 지사는 서울 지역 경선에서 51.45%를 득표해서 36.5%로 2위를 차지한 이낙연 전 대표를 이기면서
대세론을 이어가긴 했는데 24만 8천 명이 참여한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62.37%를 차지하고 이재명 지사는 28.3%에 머물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다소 좀 낮은 득표율로 과반 득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부친하고 큰형이 광부였지 않습니까? 네. 또 강원도의 인연도 속속 공개가 됐었는데 강원도에 애정이 있는 만큼 공약 안에 강원도 관련 내용들이 뭐 좀 들어간 게 있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공약 관련된 것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7일에 원주를 찾아서 강원도 관련 공약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강원도를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 그린 뉴딜, 평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또 2중, 3중의 희생을 치러온 강원도에 조금 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만큼 더욱더 챙기겠다는 언급도 했었는데요. 핵심 공약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사실 이 공약 벌써 10여 년이 넘게 해묵은 공약이기도 하지만 매번 선거 때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만큼 정치권에서도 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또 반증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 추진도 언급을 했는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강원도를 이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만들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강원도 발전 전략으로는 정밀의료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을 하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액화수소 융복합 클러스터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경선 결과에 이의 신청했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오늘 경선 결과를 수용했단 말이죠.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여권 쪽에서는 내용을 좀 조기에 차단하고 원팀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가 확보했던 득표율이 50.29%였거든요. 네. 이제 결선 투표를 가지 않아도 되는 과반의 0.29% 조금 넘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턱걸이를 한 셈인데 이 과정에서 이낙연 전 대표 측 의원들이 당 선관위가 잘못된 무효표 처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졌었거든요. 예. 경선 과정에서 중도 사퇴했던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표를 무효표로 처리한 것은 당원 당규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건데 민주당 특별당규에 보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표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 투표인 만큼 정세균 전 총리가 사퇴하기 전에 받은 2만 3천여 표와 또 김두관 의원이 사퇴하기 전에 득표한 4,400여 표는 유효 투표라는 주장이거든요. 예. 사퇴한 정세균, 김두관 두 후보의 표가 합치면 2만 8천 표 정도가 되니까 이 표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하는 것이 맞다라는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주장대로라면 이재명 지사는 50.29%에서 49.32%로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와 최종 결선 투표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당무위원회를 열고 오늘 오후에 사퇴 후보 득표 처리 문제에 대해서 최종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당무위가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낙연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표 계산 방식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예. 그 직후에 굉장히 좀 논란이 뜨거웠었는데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의 이 같은 결정을 수용한다면서 사기 민주정권 출범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일단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습니다. 뭐 경선 과정이 늘 그렇습니다만은 이재명 후보 측 또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측 지역 정치권도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었는데 네. 의원들 동향은 어때요? 일단 정세균 전 총리와 단일화를 통해서 지지를 표명해왔던 이광재 국회의원이나 네. 또 역시 정세균 전 총리를 지지한 송기현 의원 또 이낙연 전 대표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온 허영 도당위원장 모두 현재까지 공식 입장은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예. 내년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다시 한번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데 사실 좀 문제는 나머지 광역기초의원들입니다. 아무래도 소속됐던 그 캠프에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이재명 지사 측 강원 열린 캠프에 몸을 담고 있던 광역기초의원들은 이제 대선 모드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본인의 지방선거 준비까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진영에 섰던 광역기초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또 선대위 결정에 따라서 이재명 지사 쪽으로 좀 흡수가 되어야 할 상황인데
워낙 경선 과정이 치열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봉합이 되어야지만 내년 대선으로 가는 길이 좀 순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여권에서는 내용이 빨리 정리가 되고 원팀으로서 뭉쳐가지고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야당으로 가보죠. 야당도 국민의힘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일 1차 컷오프를 통해서 4명의 경선 후보를 정하고 현재 지역을 순회하는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 4명의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세결집에 나서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도 순회 토론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는 27일이죠. 수요일에 순회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강원권 토론회는 저희가 지금 있는 이곳 저희 지원방송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예. 강원권 토론회가 마지막 서울 토론회 직전 지역에서 벌이는 마지막 토론회인 만큼 아마 각 후보 진영에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소식들이 정치권 소식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3%의 벽을 넘을 수 있는 공약과 인물은 누군지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김기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강원도의 뜨거운 이슈와 시사와 관련된 문제를 깊이 있게 짚어보는 시사인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일명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2007년에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이후에 14년 만의 결과물인데요. 열악한 지방 재정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지 안팎으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지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강대규 변호사, 권성중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권 변호사님 우선 고향사랑 기부금법 어떤 법인지 간략하게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가 좀 강원도나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예. 일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9월 28일 날 통과가 됐는데요. 시행은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게 고향세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기부금입니다. 예. 그래서 기부금을 어떻게 이제 고향에다가 기부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법률안에 담았는데요. 일단 고향을 떠난, 그러니까 강원도를 기준으로 하면 강원도를 떠난 사람이 서울에 살고 있을 때 예. 자기가 사는 서울 지역이 아니라 내 고향인 강원도에 뭐 예를 들어서 나 100만 원을 내겠다, 뭐 10만 원을 내겠다 이렇게 기부금을 정해서 내면 그 고향인 강원도에서 그 기부금을 모아서 그 뭐 지역의 이제 뭐 주민들을 위해서 쓰거나 지역 인재 발굴을 하는데 쓰거나 이렇게 이제 고향을 위해 쓰는 그런 돈이 되겠죠. 예. 지방 재정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법률안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향 강원도민이 내 고향인 뭐 원주에 서울에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내 고향인 원주에 춘천에 마음껏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세수하고는 어떻게 관계가 없는 건가요, 변호사님? 네, 관계가 없다고 할 수가 있고요. 예. 세금하고 기부금이 이제 구별을 돼야 되는데 사실 예. 이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최초에 논의될 때는 세금 형식으로 논의가 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기존엔 주민세의 뭐 10%를 강제로 고향에 납부하도록 하자, 혹은 기본소득세의 30% 범위 안에서 본인이 고향에 자율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자라는 법이 논의가 된 적도 있었는데, 현재 통과된 법은 기부금 성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이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자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가 있고요. 타인명이냐 가명으로는 기부를 할 수가 없고, 또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와 뭐 고용, 계약적으로 엮여있는 어떠한 이익적이 엮여있는 사람은 또 기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대가성 여부를 막기 위해서 기부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기부금액은 500만 원이 상한이 돼 있고, 그 목적에 대해서도 뭐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뭐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복원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목적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일반 세금하고 다르게 기부금이라는 부분이 좀 특별하게 들리는데 변호사님 그러면은 기부금이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어떤 혜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고향세라고 표현은 하지만 기부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10만 원을 내면 전액 세액 공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만 원을 내가 뭐 강원도에다 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그러면 자기가 내야 되는 국세입니다. 이게 지방세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에서 10만 원을 전액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6.5%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기부를 했다 그러면 세금으로 24만 8천 원이 공제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고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정해 있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면 24만 8천 원을 세금으로 공제받고 그다음에 30만 원어치를 예. 그 상품이나 아니면은 농특산물을 받을 수 있게 돼서요. 약 한 55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보고 결국은 뭐 지방자치단체나 나라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약 한 45만 원의 어떤 이득이 생기는 걸로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이득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좀 챙겨봐야 될 부분이고 강 변호사님 시행 시기가 2023년도부터란 말이죠. 네. 시행 시기가 이렇게 못 박힌 데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실제로 지방 재정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구간도 좀 촘촘하게 따져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률이 실제로 시행되기 전에는 많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고향사랑 기금을 설치해야 되고 또 행정안전부에 감시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지역별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예. 또 고발 규정하고 형사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공무원들한테 뭐 이해를 돕는 매뉴얼도 있어야 되겠고요. 사실 어떠한 제도가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위해서 특히 이런 경제적 기금 제도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보통 10년 이상, 최소 5년 이상의 사회적 합의와 토론을 거쳐야 되는데 이 법은 2017년 9월에 처음 발의가 돼서 뭐 지방 소멸 가속화 때문인지 좀 빨리 논의된 그런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는 좀 천천히 두고 2023년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강원도에 오는 효과를 좀 살펴보자면 강원도에 대한 효과에 대한 보도가 강원도가 연간 248억 원의 규모의 세수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이것이 좀 세금의 형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량 주민세에서 뭐 10%를 강제로 징수하던가 하면 세수 확보 예측이 되는데 예. 이 기부금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금 방법에 대해서도 전화로나 메일로 홍보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향후회나 동창회를 이용해서 뭐 권유나 동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측은 정확히 할 수 없으나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기부금법이 있어서 그 약간의 고향에는 지역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성준 변호사님. 예. 저는 이제 일본의 사례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본에서는 2008년도에 고향세가 도입이 됐고요. 네. 지금 이제 한 13년 정도가 지났는데 2008년도에는 약 한 8,600억 원 한화로 8,60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는데 2020년에는 7조 원이 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일본에서는 어떤 지역에 대한 기부 문화가 이제 정착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어떤 기부금들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나 2016년 구마모토현 지진 때 이런 어떤 고향사랑 기금들이 지역을 재건하는 데 많이 잘 쓰였다. 예. 이런 선례가 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10만 원을 뭐 기부하면 세액 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면 오히려 10만 원만 내면 세액도 10만 원 공제받고 3만 원 또 선물도 받고, 답례를 받고, 그러면 예.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10만 원 안팎을 내면 손해가 없으니까 또 낼 테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손해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뭐 기부금과 관련해서 어떤 재정 수지 현황 이런 것들은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기부금을 내면 이걸 다시 돈처럼 쓸 수 있는 어떤 선불 카드나 그 상품권으로 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농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준다거나, 네. 뭐 그거를 이제 골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권을 준다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야지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요. 정확하게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냈을 경우에 기부금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특례품, 답례품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향에 기부를 하게 되면은 30% 범위 안에서는
특산물로 고향 특산물이 되겠죠. 지역 특산물로 이제 답례를 받고 그리고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또 따로 주고 뭐 일단 기부를 하는 쪽에서는 좋은 것 같긴 한데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기부라든가 또 답례라든가 재정적인 어떤 지원까지 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실질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성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부금을 나 10만 원만 내고 13만 원 돌려받으면 예. 그건 좀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아까 이제 강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방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뭐 1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까지는 뭐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이 돌려주는 것은 좀 지양해보자. 이런 조례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고향사랑 기금법을 집행할 때도 받은 돈보다 더 많이 지출하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좀 기부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어떤 매스컴이나 법률안을 해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100만 원을 기부를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5만 원 정도의 이득이 됩니다. 그거 다 30% 돌려주고 세금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약 한 55만 원 정도의 혜택만 돌아가고요. 뭐 45만 원은 이제 나라나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거죠. 그 특산물이라는 게 이제 지역 농특산물이 될 테니까 우리 지역 농가들에게 고스란히 또 혜택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조례들은 또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세부적인 조례에 대해서 이 기금 목적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기부금법은 찬성을 하는데 이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구별해야 되는 것이 법률안에는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으로. 근데 이것이 너무나 포괄적이에요. 사실 그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순전히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령 지금 강원도는 강원도청 신축의 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강원도청 신축에 그 기금에 쓸 수 있는 것이냐. 강원도청 신축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최우선적이냐 이런 해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복지 문제나 혹은 문화 문제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좀 규정했으면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고향을 떠난 사람들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 이게 사실 고향에 있는 사람, 있는 사람도 기부를 할 수 있게 사실 이게 선거법이나 혹은 대가성 문제, 사업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춘천에 있는데 춘천시에 기부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제가 춘천을 잠시 떠나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기부를 하고 다시 돌아와도 돼요. 이런 편법적인 탈법적인 규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탈법적인 요소를 막는 규정을 신설을 하고 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본인 고향에 복지나 문화를 위해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원래 이 취지 자체가 재정 불균형을 좀 지역 간에 해소해보자 이런 조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는데 국회에서 좀 시간이 걸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다듬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죠? 지금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부금법이 자기가 사는 고향에는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살면 강원도엔 낼 수 있어도 뭐 또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전라도엔 낼 수 있어도 여러 군데를 또 나눠서도 낼 수는 있습니다. 그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꼭 자기 고향이 아니어도 뭐 춘천에도 내고 원주에도 내고 이렇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기부금을 내도록 하면 선거법에 사실은 선거법이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고 이제 좀 옥죄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뭐 후보들이 이제 또 기부금 좀 내십시오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도 소지가 있고요. 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출향 인사들만 기부금을 내도록 그렇게 이제 못을 박은 것 같고요. 일단 선거법상 그 정합성 충돌 여부 때문에요. 그리고 또 개인만 되고 법인은 안 됩니다. 회사나 법인은 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뭐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나 법인한테 지자체에서 뭐 기부금을 좀 내시오 이렇게 강요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대도시에도 지금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대도시에는 기부금을 내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나 뭐 부산 뭐 광역시나 이런 큰 대도시가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대도시는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조율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주민복리 증진이나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차원에서는 대의에서는 좋은 예. 법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이번에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강 변호사님, 강원도 입장에서는 일단 기부하는 사람이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이 모일 거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을 많이 모으려면은 기부하는 분들이 출연 강원도민들이 좀 이런데 기부금을 내고 싶다는 사업을 발굴하는 거 예.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법에 의해서 기부금 동료가 아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도 보낼 수 없고 향후회나 동문회에 참석을 해서 동료나 권유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고 예. 공무원이 과하게 권유하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유나 동료는 할 수 없지만 이 답례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답례품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기획을 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 팬클럽 굿즈나 뭐 무슨 트로트 가수 뭐 팬클럽 굿즈를 개발하는 것처럼 굉장히 심도 있고 세심하게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강원도의 주요 관광지에 뭐 프리패스권을 주는 뭐 이런 것도 구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사막산 로프웨이의 개장에 맞춰서 엄청난 관광객들이 몰려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면 요금을 조금 더 내던 사람들에게 프리패스권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주요 관광지 뭐 성수기에 기부를 하신 분들에게 뭐 프리패스권을 주던가 뭐 이렇게 강원도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 간에 과열이 됐기 때문에 기부금에 대해서 모집하기 위해서 좀 술수를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네.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2004년에 처음 논의가 시작됐고 2017년도부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좀 가속화가 된 건데 뭐 그런 만큼 시스템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잡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인데 지역 소멸 극복이라든가 지역 불균형을 막는 데 도움이 되려면 어떤 노력, 어떤 보완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포함해서 정리 말씀으로 좀 들을게요. 먼저 권 변호사님. 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가 기부금을 고향에 냈는데 이 기부금이 진짜 고향을 위해서 잘 쓰인다면 그리고 그게 이제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면 다음에도 하고 싶고 또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낸 돈이 엉뚱한 데 쓰인다거나 뭐 지자체장의 개인적인 어떤 용도로 쓰인다거나 또 주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 그다음서부터는 기부금을 안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지역의 인재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부금이 쓰이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나 이런 어떤 견제나 감시 이런 것들 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금이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많이 있는데 현재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때문에 개인적 횡령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모든 기부금에는 투명성이 가장 제고가 돼야 되고요. 또 지자체에서 기부금 동료나 권유 또 정책 홍보를 약간 제한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법에 대해서 홍보하고 독려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또 2023년 1월부터 시작되면 각 지자체별로 모금이 과열될 거라고 또 양상이 되는데 그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열되면 폐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해야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고향사랑 기부금법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권성중 변호사, 강대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